김재호는 38살이었다. 경기도 수원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중견소프트웨어 회사를 직접 설립해 키워온 인물로 지역 신문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었다. 그는 한때 수원의 젊은 CEO라 불렸지만 그 별명은 2년 전부터 스스로 지워버렸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뒤로도 그는 마음속 재판을 끝내 닫지 못했다.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다. 그날의 기록은 휴대전화 일정표 속에도 남아 있었다. 회의, 보고, 점검, 투자 상담. 빽빽한 일정 속에 도윤 생일이라는 문구가 회색 글씨로 떠 있었다.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해 둔 지 오래였다. 그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 알림을 다시 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일정을 멈추는 행위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가장 큰 규율이자 속죄라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봉안당의 한 층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명패가 있었다. 김도윤. 2015년에서 2021년. 짧은 숫자 2줄이 만들어낸 간극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있었던 6회의 모든 웃음, 울음, 학교 준비물, 생일 케이크, 병원 기록이 모두 한 점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이곳을 찾아와 명절이나 생일, 기일마다 조용히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낯설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정지된 듯했고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들이 중첩되었다.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 보고서가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서류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무의미했다. 투자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은 지 3일째였다. 동료들은 대표가 감기에 걸린 줄 알았지만 그는 감기가 아니라 기억의 진공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오늘만큼은 업무용 메신저를 꺼두었다. 알림이 사라지자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언제나 화면으로 시간을 확인하던 습관이 멈추자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평소엔 시간을 잃으면 곧 시장을 잃는다고 말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시간을 되찾아도 시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다. 아들이 처음 유치원에 다니던 해에 만들어준 아빠 회사 명함이라며 도윤이 장난삼아 그려준 낙서였다. 이름 철자가 틀리고 회사 로고 대신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도 서랍맨 안쪽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언제부턴가 그 낙서를 꺼내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보는 순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 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이 세운 기업은 커졌지만 그 성장의 그래프는 도윤이 떠난 순간부터 아무 의미를 잃었다. 주변 사람들은 회복이라 부르지만 그가 느낀 것은 복구가 아닌 정지였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은 해결이 아니라 덮개였다. 그는 가족을 잃은 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중앙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앉던 자리에는 지금 다른 신도가 앉아 있을 것이다. 목사에게서 안부 문자가 몇 번 왔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죄책감만 남았다. 직원들이 그를 대표님지라 부르며 따라오지만 그 이름은 점점 껍데기처럼 들렸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다른 이름을 떠올렸다. 김도윤.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를 때마다 아직도 무언가가 되돌아올 것만 같았다. 오늘은 도윤의 생일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전날 밤 일정표를 정리하며 회사 이메일을 닫고 회의라는 단어 대신 방문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 방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면서도 기록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표시만으로 충분했다. 봉안당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그곳에는 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십 번 드나들었던 공간이었기에 절차를 설명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전자기기 전원을 전부 꺼둔 채 안으로 들어갔다. 휴대전화가 꺼지자 주변의 소리보다 더 큰 정적이 찾아왔다. 2해 동안 그는 수백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날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오늘만큼은 그 빈칸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보고 싶다는 말은 진부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했다. 수없이 많은 단어를 다뤄온 개발자였지만 가장 필요한 문장은 끝내 만들지 못했다. 그는 봉화남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모든 기억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 유치원 발표회, 첫 자전거, 마지막 병원, 그리고 그날 밤의 전화. 경찰청 사고조사 보고서에 적힌 시간은 정확했다. 21시 47분.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받아들던 날, 그는 가해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시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는 아무리 일을 벌여도 허무가 따라붙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 이제서야 알았다. 한 생명의 부재는 결코 반복 가능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오늘 마침내 회사 일정표를 비웠다. 하루 종일 회의가 없다는 것이 처음으로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그 안정은 기이하게도 불안과 닮아 있었다. 일 없이 보내는 하루는 그에게 실직이 아니라 재활 같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사무실의 자동화 시스템을 떠올렸다. 모든 일정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간은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지만 기억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내려놓았다. 카드에는 아무 메시지도 적지 않았다. 단지 도윤의 이름만 있었다. 날짜는 3월 12일, 도윤의 생일이었다. 시간은 멈춰 있지만 세상은 계속 흘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분명히 존재했다. 생일 축하해. 아들.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켜지 않았다. 이메일 알림음도 메시지 진동도 없었다. 오늘 하루는 오직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다. 의식을 마친 김재호는 봉안당의 조용한 통로를 따라 걸었다. 준비해온 꽃과 카드를 모두 두고 나서야 마음속이 잠시 비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비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시선 한쪽에 낯선 색이 스쳤다. 익숙한 무늬였다. 가느다란 줄무늬와 희미한 색의 배열, 그리고 목 부분에 약간의 해짐. 2해 전 아들의 생일날 직접 골랐던 그 옷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 옷을 입은 아이가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도윤의 사진이 있었다. 아이의 손끝이 사진의 가장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재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옷의 색상, 크기, 바느질 선의 흐트러짐까지 똑같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이의 동선을 살폈다. 관리 직원이 안내한 방문객일 가능성, 근처 가족이 데리고 온 아이일 가능성, 혹은 단순한 우연. 생각은 여러 갈래로 퍼졌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그 옷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다. 직접 손으로 포장을 풀어 아이의 생일 상자에 넣어 주었고 사고가 난 날 그 아이가 입고 있었다. 법의학 보고서의 기록에도 옷의 색깔과 무늬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재호는 가슴속에서 불편한 추론이 솟아올랐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옷을 모방했을까? 그는 짧은 순간 머릿속을 정리했다. 회사 내부에서 개인 사진이 유출될 가능성, 인터넷상에서 옛 기사에 실린 사진, 누군가가 그 이미지를 보고 만든 모조품. 그러나 이 모든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 옷은 사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증거물과 함께 봉인되었고 이후 회사가 정리할 때 남은 아이의 옷까지는 전부 정리되어 기독교복지재단을 통해 기부된 것으로 기억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계산을 시작했다. 사고 후 정리팀, 집을 비운 기간, 도움을 준 사람들, 교회에서의 기증 절차.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떠나던 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던 모습이 스쳤다. 그때 정리된 상자들 중 하나가 교회로 갔다면 혹시 거기서 옷이 흘러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이 아이가 입고 있을 이유는 없었다. 재호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말을 걸기보다는 단서를 찾는 심정이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존재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익숙한 듯한 시선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전혀 낯설었지만 그 시선 안에는 어딘가 익히 본 눈빛이 있었다. 그는 불현듯 도윤이 사진 속에서 지었던 미소를 떠올렸다. 작은 틈으로 새어나온 기억 하나가 그의 중심을 흔들었다. 아이의 손이 사진 아래로 내려왔다. 그 작은 손끝이 이름을 따라 움직였다. 김도윤. 이 아이의 입모양이 그대로 그 이름을 따라했다. 마치 읽기보다는 부르는 듯 했다. 재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아이의 부모가 이곳을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혹시 봉안당의 다른 가족일까? 누군가 일부러 나를 불러내려는 건 아닐까? 그는 여러 번 의심했고 의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아이의 눈이 도윤의 사진에서 재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다. 어제 형이 이 옷을 줬어요. 그 한 문장이 공간 전체를 멈추게 했다. 재호는 말을 잃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을 다시 되새겼다. 어제 형이 줬다. 형이라니 누구의 형을 말하는 건가? 그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옷을 다시 바라보았다. 진짜였다. 손으로 느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옷의 원단, 세탁 라벨, 바느질선 모두 기억 속의 것과 같았다. 그는 속으로 수많은 가설을 쌓았다. 혹시 아이가 부모에게서 이 옷을 물려받았나? 혹은 기증된 옷이 순환되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까? 수원시의 복지 시스템, 재단의 배포 절차, 교회 내부의 창고 관리. 그는 자신이 다루던 모든 시스템의 흐름처럼 이 상황을 분석했다. 하지만 논리는 감정을 따라잡지 못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복잡한 의미를 만들어냈다. 형이 줬어요라는 말 속에는 시공간이 섞여 있었다. 어제라는 시간, 형이라는 관계,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실. 그 셋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겹쳐 있었다. 재호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목이 막혔다. 말 대신 숨소리가 짧게 흘러나왔다. 아이는 그런 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단순한 봉안당의 한 구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는 생과 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다. 기억과 현실이 섞여 흐르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도윤의 사진을 향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형이 웃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재호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다. 숫자와 논리, 법과 규정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도윤의 흔적이 아직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처음으로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왔다. 휴대전화를 꺼둔 채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는 오랫동안 그 짧은 문장을 곱씹었다. 어제 형이 이 옷을 줬어요. 그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음으로는 이상하게 납득되는 일. 그는 집으로 돌아와 기록용 노트북을 열었다. 업무 메모 대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사실 확인, 봉안당 방문일, 아이, 옷, 출처 확인 그리고 한 줄 아래에 짧게 적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있다면 그 문장을 저장한 뒤
그는 처음으로 모니터를 끄지 않고 잠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논리로 움직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제 형이 이 옷을 줬어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김재호는 수원 지역 경제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수원시가 추진하던 지역산업혁신 프로젝트에서 대표 사례로 꼽혔고 화성과 오산에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확장으로 그의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다. 지방방송국에서는 청년 창업가 특집에 그를 초대했고 시청에서는 중소기업 발전 공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고 바쁨은 곧 성취였다. 회사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칭송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가 집에 돌아와 앉아있던 긴 침묵을 몰랐다. 도윤이 떠난 뒤 그 성공의 언어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언론은 잠시 관심을 가졌지만 사건은 곧 다른 뉴스에 묻혔다.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남겼고 회사 직원들은 업무를 줄이며 조심스레 그를 대했다. 그러나 재호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로란 결국 잊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잊을 수 없었고 잊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복지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직원들에게는 잠정 유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폐지였다. 수년간 기부하던 수원중앙교회의 장학금도 끊겼다. 교회 목사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별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중앙교회 8달구 별표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떠올라와도 받지 않았다. 교회는 더 이상 그에게 위로의 공간이 아니었다. 믿음은 무너졌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을 의지가 생기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자동화된 루틴으로 채워졌다. 오전 8시 출근, 회의, 보고, 점심, 다시 회의, 그리고 야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숫자와 문서를 바라보았다. 보고서의 수치만이 그를 안정시켰다. 그는 회사의 서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감정은 효율성을 방해하는 오류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효율적인 침묵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견뎠다.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매일 꽃을 갈아 넣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식탁 위의 대화는 사라졌다. 그에게 말은 불필요한 데이터였다. 그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 말 속에 아무 의미도 담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말없이 짐을 쌌다. 수원가정법원에서의 서류 절차는 짧았다. 몇 줄의 문장으로 한 가정이 끝났다. 그날 그녀가 떠나며 남긴 한 문장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살 수 없어. 그 문장은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가장 강력한 판결이었다. 그가 믿었던 이성, 침착함, 절제는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영통구의 고층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그곳은 모든 것이 정리된 공간이었다. 냉장고에는 물과 커피만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충전기만 있었다. 밤마다 회사 자료를 열어보다가도 도윤의 이름이 떠오르면 모든 문서를 닫았다.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이 2해였다. 그 사이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직원 수는 늘었고 매출은 상승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성장의 배경에는 한 사람의 무감각이 있었다. 직원 회식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나와도 그는 웃지 않았다. 행사장에 나가 상패를 받을 때조차 표정이 없었다. 대표님은 원래 무표정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이 가라앉게 했다. 그는 밤마다 생각했다. 자신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취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목소리가 사라진 집에서 그는 목표를 잃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 그 냉철함은 무력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안당에서 마주친 그 아이가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의 내면이 흔들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말을 떠올렸다. 어제 형이 이 옷을 줬어요.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2해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거실 불을 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도윤. 사진 속에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 바빴을까? 그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도윤이 가장 좋아하던 날인 어린이날조차 출근을 선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깨닫고 있었다. 침묵은 보호막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능적 침묵을 유지해왔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비워냈다.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그는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대답이 흘러나왔다. 괜찮지 않다.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인정했다.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이었다. 아내가 떠난 이유, 교회를 멀리한 이유, 세상과 거리를 둔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스스로 만든 벽이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과 봉안당의 장면이 교차했다.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목소리였다. 이제 멈춰도 돼요. 그는 그 목소리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분명히 들렸다. 그는 새벽이 되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회사의 근무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이번 주 일정 중 해외 투자 회의를 취소했다. 이유란 칸에는 단 한 줄을 적었다. 개인 사유.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정표의 다른 부분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처음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게 내 일이다. 도윤을 잃은 뒤 그는 세상과의 연결을 모두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연결을 차단한 것이었다. 그 단절의 끝에서 만난 아이의 한 문장이 그를 현실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남겨둔 수원가정법원의 이혼 서류 사본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날짜와 서명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에 지난 2년의 모든 고통이 압축되어 있었다. 그 종이를 다시 접으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다시 말해야 한다. 그는 도윤에게 그리고 세상에 다시 말을 걸 준비를 했다. 봉안당에서 본 아이는 그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살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침묵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문장은 아내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고백이 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한시우였다. 재호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울림을 느꼈다. 시우는 또렷하게 말했다. 이 옷은 교회 앞에 있는 상자에서 꺼냈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강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중앙교회. 그곳은 그가 오랫동안 다니다가 발길을 끄는 곳이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다. 그 상자는 어디에 있었니? 시우는 짧게 대답했다. 교회 담장 옆에요. 엄마가 거기서 옷을 가져왔어요. 재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도윤이 어릴 적 그와 함께 교회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다. 그날도 교회 마당 한쪽에는 헌옷 및 어린이 물품 기부함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 상자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아빠, 이 옷은 다 어디로 가?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웃기만 했다. 그때의 웃음이 이제는 뼛속까지 낯설었다. 그는 시우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도 없었다. 기부함이라는 단어가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버렸다. 만약 누군가가 집 정리를 하면서 도윤의 물건을 기부했다면 그 옷이 다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우가 말한 세부 내용들은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시우는 그 옷을 입은 채로 도윤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형이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랑 자동차랑 아이스크림 얘기했어요. 그 말에 재호는 숨이 멎었다. 자동차와 아이스크림. 그건 도윤과의 마지막 대화 주제였다. 사고 당일 그는 회사 회의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 통화 마지막에 도윤이 말했다. 아빠, 내일은 자동차 보러 가자. 아이스크림도 사줘. 그 통화 이후 그는 다시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이가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언론에도 부고에도 그 대화 내용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교회에서도 모를 이야기였다.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경로를 계산했다. 혹시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말했을까? 혹은 법원 기록이나 보험 서류에 남았을까? 그러나 그런 자료에는 자동차나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논리로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그 우연은 너무나 치밀했다. 그는 봉안당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에는 미처 읽지 않은 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의 의문을 풀어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업무용 메일함 대신 검색창을 열었다. 수원중앙교회 헌옥기부함, 기독교복지재단 기부품관리, 어린이 의류수거 절차. 화면에 뜬 정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그중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원 지역 내 기부품은 기독교복지재단을 통해 분류 및 재배포됩니다. 그는 즉시 노트에 기록했다. 재단 경로 추적 수원중앙교회 기독교복지재단 지역복지시설 개인 수혜자. 그는 무언가를 찾는 기술자처럼 사건의 구조를 도식화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수원시 복지국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손가락이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다. 기독교복지재단 물품관리팀입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혹시 수원중앙교회에서 들어온 어린이용 헌옷 중 줄무늬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상대는 놀란 듯 잠시 침묵하다가 기록은 있지만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증자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상자를 직접 보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사도우미가 정리하며 기부했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김재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 서랍 속에서 한 장의 메모를 찾았다. 정리한 물건들 교회에 보냄 가사도우미. 날짜는 사고 후 3달이었다.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기였다. 그 사이 아내가 떠났고 집은 정리되었다. 그때의 상자 안에는 도윤의 옷과 장난감, 그림책이 들어 있었다. 그 상자가 정말로 교회로 전달되었다면 시우가 입은 옷은 바로 그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단서가 연결되었다. 도윤의 옷, 교회, 기부함, 그리고 재단. 그러나 남은 의문은 하나였다. 어떻게 시우가 도윤과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침대에 앉아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다. 교회에 보냄이라는 문장 끝에는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다. 그 표시의 의미를 기억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 옷이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시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의 눈빛과 겹쳤다. 형이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신호 같았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교회로 직접 가보기로.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단지 물품의 출처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연결의 흔적을 잠들기 전 그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남겼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옷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뿐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두었다. 내일의 일정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수원중앙교회 방문 헌호탐 확인이.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형이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이은서는 팔달구 세류동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이었다. 수원시청 복지국 사회복지과를 통해 임시거주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이 전부였다. 그녀는 하루하루의 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시우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웃고 있는 형이 나한테 길을 알려줬어. 그 말은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쯤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며칠째 반복되자 그녀는 불안해졌다. 아이는 꿈속에서 본 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웃고 있는 얼굴, 줄무늬 옷, 그리고 생일날 꼭 가야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벽에 사진이 있는 곳, 향 냄새가 나는 곳. 이은서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저 아이가 그리워하는 상상의 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우가 실제로 봉안당을 찾아간 일을 들은 뒤 그녀는 놀람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날 세탁소 주인이 전화를 받았다. 아이를 찾으러 오셔야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그녀는 뛰어나갔고 도착했을 때 시우는 낯선 남자 곁에 서 있었다. 그 남자가 김재호였다. 그녀는 연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나가서요. 아무런 악의는 없어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았다. 그 옷이 도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이은서는 밤마다 생각했다. 아이가 왜 그 옷을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장소였는지. 며칠 후 재호가 세류동 세탁소로 찾아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은서 씨 맞으시죠? 아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세탁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호는 자신의 아들 도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이은서는 시우가 반복해서 꾼 꿈의 내용을 말했다. 시우의 꿈은 단순하지 않았다. 늘 같은 장면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꼭 그날 가야 해요. 그날이라는 건 도윤의 생일과 일치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재호는 머릿속이 멈췄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확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날짜를 적었다. 3월 12일, 도윤의 생일이었다. 그날 이후 재호는 이 사건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검증하기로 결심했다. 수원중앙교회에 다시 연락을 취하고 기부함의 수거 일정과 재단의 물류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기적이든 착각이든 그 실체를 알아야 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저녁 시간 대부분을 자료 확인에 썼다. 그는 교회의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 직원은 반가운 듯 그를 맞았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전처럼 봉사활동을 복구하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몇 달 전 기부함에 들어온 아이 옷 중 줄무늬 티셔츠가 있었습니까? 직원은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답이 왔다. 작년 겨울에 그런 옷이 있었습니다. 기부자 이름은 없고 기독교 복지재단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는 수첩에 체크 표시를 남겼다. 첫 번째 확인 완료. 이어서 재단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예에 바르게 응대했다. 수원 지역의 기부 물품은 모두 저희가 분류합니다. 김재호님 성함이 맞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겁니다. 제 집에서 정리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자는 기록상 아이용 의류와 장난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재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상자 속 물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닿아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은 슬픔과 위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정이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세류동 세탁소를 찾았다. 시우는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색연필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는 그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형이 웃고 있었어요. 그 말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은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옷, 혹시 돌려드려야 하나요? 재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시우가 끼어들었다. 만약 아저씨가 다시 필요하면 줄게요. 그 말은 아이답지 않게 단단했다. 그는 그 목소리 속에서 도윤의 말투를 떠올렸다. 그날 저녁, 재호는 복귀한 교회 근처를 걸었다. 담장 옆에 기부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때 묻은 철판 위에는 기독교 복지재단 헌옷수거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끊어버린 세상과의 연결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은서는 그날 밤 시우를 재웠다. 아이는 잠결에 다시 그 말을 중얼거렸다. 형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그만 꿈에서 놀고 푹 자자. 하지만 그 말조차 자신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재호는 새벽까지 서류를 뒤적였다. 교회의 수거 기록, 재단의 물품 이동 명세, 그리고 봉안당의 방문 일지를 모두 나란히 놓았다. 숫자와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마다 그가 세운 의심의 벽은 조금씩 무너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감정 대신 책임감을 느꼈다.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연결망 안에서 일어난 순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윤의 흔적이 누군가의 삶에 닿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였다. 이은서는 다음 날 세탁소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복장으로 나타났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건 확인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끝나면 저는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그냥 받은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그걸 입고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그를 멈춰 세웠다. 아저씨, 형이 그러셨어요. 이 옷은 아저씨가 찾을 때까지 잠깐 맡아달래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형이 그러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호는 팔달구에 있는 수원중앙교회로 향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능성이 계산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 스스로의 기억과 현실을 연결하는 과정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교회의 행정실 문을 열자 낯익은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직원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 대표님이.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부함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철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다. 작년 말에 들어온 물품 기록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독교복지재단 쪽에 인계했어요. 항목이 꽤 많았는데 아이 옷과 장난감, 책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출처가 어디였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가 수원 영통구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성함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주소는 사고 전까지 그가 살던 집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물었다. 기부품이 전달된 경로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연락을 취했다. 재단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다. 기독교복지재단 물품관리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김재호입니다. 교회 기부함을 통해 전달된 상자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정적 후 말했다. 혹시 영통구 아파트에서 수거된 어린이 물품 맞으신가요? 그는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기록상 그 물품은 작년 초에 저희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분류 후 일부는 수원시 복지시설로, 일부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그는 침묵했다. 담당자는 말을 이었다. 아직 보관 중인 물품이 한 상자 있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는 오후에 재단 창고를 방문했다. 팔달구 외곽의 건물 안, 물품 분류 구역 한쪽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담당 직원이 상자를 가리켰다. 이게 김재호님 명의로 들어온 마지막 상자입니다. 그는 상자 위의 먼지를 손으로 쓸어냈다. 기부 덜인이용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뚜껑을 열자 작은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의 사진에 멈췄다. 도윤이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사고 이전 여름날 집거실에서 찍은 것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매직 글씨가 남아 있었다. 바빠도 웃는 걸 멈추지 마. 아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쓴 글씨였다. 업무에 쫓기던 어느 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메모처럼 남긴 문장이었다. 그 문장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천천히 상자 속을 살폈다. 옷, 장난감, 책 모든 것이 도윤의 것이었다. 이 상자가 기부 과정을 통해 복지 시스템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옷의 출처도, 경로도, 결과도 명확했다. 도윤의 물건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한 아이에게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증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 무게감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개인의 추억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회의 순환 속에서 생명을 이어주는 일이었다. 도윤의 물건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으로 옮겨갔다. 그 옮김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연결이었다. 직원이 물었다. 물품을 돌려받으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이건 제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는 창고를 나서며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 상자는 도윤의 것이었고 동시에 세상의 것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수원시 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 담당자는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호 대표님, 재단을 통해 연락받았습니다. 관련 지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메모장을 열었다. 기부 경로, 확인 완료. 복지 연계, 논의 예정. 책임의 전환, 개인 사회.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단순히 운명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다. 그 구조 속에서 도윤의 존재가 사회적 의미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추모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그는 수원중앙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목사에게 간단히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아이의 물건이 다른 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목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신앙을 떠난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믿음이 돌아온 게 아니라 책임이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상자의 사진을 스캔했다. 컴퓨터 화면에 도윤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그 이미지를 새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하며 이름을 붙였다. 스마일 프로젝트, 스마일 프로젝트. 이건 추억을 저장하는 폴더가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폴더였다. 그는 메일을 열어 기독교복지재단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품의 경로 확인 감사합니다. 이 일에서 새로운 사회기부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날 밤 다시 생각이 떠올랐다. 도윤이 어릴 적 종이에 그렸던 그림 한 장, 사람 두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그 아이가 서툴게 쓴 글씨가 있었다. 아빠는 웃는 게 좋아. 그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모든 연결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교회, 재단, 복지, 그리고 자신. 그 중심에는 도윤의 미소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상자는 원래 내 거였지. 아들아,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김재호는 다시 세류동 세탁소를 찾았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리듬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이은서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분주한 손놀림으로 옷을 개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다. 옷도 오셨네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려 합니다. 그는 가볍게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수원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수원시청 복지국에 제출할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제목은 한부모 가정지원 협력 모델 수원형이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임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요. 이은서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수원시에 주거급여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 안정까지는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과 협의해 영통구 쪽에 임시 지원 방안을 만들려 합니다. 복지국의 예산외로 기독교복지재단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해당이 될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뒤 그는 수원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복지팀장은 오래된 서류들을 넘기며 그의 계획서를 읽었다. 민간 후원과 행정 지원의 병행이라 구조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 검증도 포함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기준은 투명해야 하고 대상자는 명확해야 합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영통구의 주거급여 보조 범위를 초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보죠. 그는 다음으로 기독교복지재단과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재단 이사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전처럼 장학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설계하려 합니다.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이제야 대표님다운 말씀이시네요. 그는 회사의 이름으로 새로운 장학 제도를 제안했다. 이름은 별표 도윤 장학 프로그램 별표이었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KPI를 명확히 설정했다. 연 20명, 지급액 상한 1인당 연 300만 원, 선정 기준은 복지국의 추천서 및 가정방문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청의 정기보고 체계를 포함시켰다. 보고서에는 분기별 집행 현황, 지원자 만족도, 후원 기업 명단이 첨부될 예정이다. 이 제안은 복지관과 재단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 주 그는 공식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명 후 담당 공무원은 말했다. 이런 형태의 공사, 협력 모델은 수원시에서도 처음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세류동 세탁소를 찾아갔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오후였다. 이은서는 빨래를 개다 말고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과가 나왔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거급여 보조와 교육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기독교복지재단에서 긴급생활비도 6개월간 지원됩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는 짧게 미소 지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한 겁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수원시청 복지국의 지원 승인서와 기부재단의 협약서,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은서는 손으로 그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 안의 문장들은 낯설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잠시 후 시우가 세탁소 안쪽에서 뛰어나왔다. 아저씨다. 아이는 웃으며 달려왔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이제 집이 생길 거야. 엄마랑 편히 지낼 수 있는 곳. 시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밝게 웃었다. 형이 그랬어요. 아저씨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그는 회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장학 사업의 내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대표님이 이런 일을 직접 추진하신다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사회의 회복입니다.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발적이 아닙니다. KPI를 기반으로 매년 평가하고 모든 데이터를 시청과 공유하겠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은 별표 수원시 기독교복지재단 지역기업 공공복지협력체계 구축 별표이었다. 기사는 그를 민관협력의 선도적 사례로 소개했지만 그는 기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기사에 나온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할 삶들이었다. 그는 다시 세류동 세탁소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였다.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은서 씨, 지원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시거주지로 영통구 신동의 주거급여 보조주택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남긴 일을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복지사는 시우에게 말했다. 이제 학교 다닐 준비도 해야겠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공부 열심히 하래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도윤의 이름으로 시작된 문장이 있었다. 기억이 사회가 될 때 잃은 것도 의미가 된다. 그는 그 문장을 덧붙였다. 도윤이 자라면 이런 일을 했을 거야. 그는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이건 도윤이 자라서 했을 일이다. 그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에 가까웠다. 다음 날, 김재호는 약속대로 영통구의 광교호수공원을 찾았다. 봄의 끝자락이었다. 미세한 바람이 흘러가며 호수 표면을 흔들었다. 그는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한시우와 이은서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이 이걸 주라고 했어요. 아이의 손바닥에는 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있었다. 재호는 그 작은 꽃을 조심스레 받았다. 시우는 덧붙였다. 형이 웃으면서요. 아빠한테 이거 꼭 전해줘 라고요. 그 순간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꽃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도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잘 전해졌구나. 그는 그날 오후 회사에 복귀했다. 회의 일정표를 열자 빽빽하게 채워진 회의와 미팅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오후 8시 이후의 모든 회의를 삭제했다. 그리고 업무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다. 20시 이후 일정 차단 야간 회의 불가. 이 비서가 이유를 묻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지금부터는 밤에는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운영 구조를 다시 정리했다. 밤에 진행되던 투자보고 회의는 주간 회의로 전환되었고 일부 결제 권한은 운영팀장에게 위임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 회사는 그의 손을 떠나도 여전히 움직였다. 오히려 체계는 더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그는 근무 시간 외에는 수원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반가워하며 말했다. 김재호 대표님 같은 분이 오신다니 든든하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제 시간은 회사가 다 가져갔거든요. 이제 조금 돌려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아동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돕기로 했다. 도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받아야 했을 도움, 혹은 누군가에게 건넸을 손길이었다. 그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밝고 자유로웠고 그 속에서 그는 다시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았다. 회사의 이름으로 만든 도윤 장학 프로그램은 복지국의 시스템 안에 안착했다. 매 분기마다 지원 대상이 늘었고 보고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부자나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 어떤 호칭에도 의미를 두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은 단지 하나의 회복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종종 세류동 세탁소를 찾아갔다. 이은서는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시우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는 그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형이 잘 지내고 있대요.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하루는 복지관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켰다. 일정 알림이 떴다. 도윤 생일 조후 5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화면을 바라봤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일정은 삭제하지 않았다. 그건 그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관계의 흔적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메일함을 정리했다. 업무 메일 사이에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복지관 아이들의 감사 편지 전달. 열어보니 아이들의 손글씨가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김재호 아저씨,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흘렀다. 아이들의 글자 하나하나가 그를 감싸는 듯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광교 호수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있자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는 조용히 민들레 꽃잎 하나를 손에 들었다. 그 작은 꽃잎이 바람에 실려 멀리 떠가는 것을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의 미소가 시간 속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도윤아, 아빠는 이제 괜찮다. 내가 남긴 모든 게 사람들에게 닿고 있어. 아빠는 내가 해주려던 일을 이어가고 있어. 그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다. 제목을 아빠의 답장이라고 입력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복지관 프로젝트 폴더 안에 옮겼다. 도윤의 이름이 들어간 장학 프로그램처럼 이 작은 메시지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닿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주말마다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했다. 일정표는 더 이상 숫자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이름과 약속, 봉사 일정, 그리고 가족의 추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느 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대표님,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엔 일을 멈추면 세상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멈춰야 세상이 들리더군요. 그의 삶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도윤의 이름으로 시작된 변화는 단지 한 아이의 기억을 넘어 사회의 한 부분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다짐했다. 기억은 잊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그날 밤 그는 업무용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멀리 광교호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 빛 속에는 아이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어, 아들. 아빠는 내가 남긴 말을 다 들었어.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이 이제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다. 그러나 그 바쁨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이었다.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고마워, 아들아. 이제 정말 웃을 수 있게 됐어. 그의 눈가에는 빛이 스쳤다. 슬픔의 빛이 아니라 평화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도시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옮겨가는 듯 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있고 지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또 다른 사람의 손길로 이어지고 그 손길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한마디의 위로, 그리고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어 남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